내년 상반기 무렵에 짐 로저스 이야기처럼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도 올 수 있다. 우리한테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심하죠. 지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4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4.1% 상승해가지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인플레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물가는 높고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이야기가 우선은 좀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잡아놔야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하는 거는 나중에는 자기가 비둘기파로 불려지고 싶다. 그만큼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니까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자산 가격 떨어지고 주가 집값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그때 가지고 물가가 안정되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에 통화 정책이 집중돼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경기는 나빠지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통화 정책 한국은행이 7명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그 7명 중에 총재, 부총재 있고요. 금융통화운영위원이라고 5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7명이 모여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매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통화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매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파라는 것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걸 비둘기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에서 완전히 매로 변한 거죠. 이분이 작년 9월까지는 미국 물가가 오르는데 일시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물가가 3월에 8.5%가 올라가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너무 높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빅 스텝을 해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빅 스텝은 금리를 보통 0.25% 올리는데 빅스텝은 0.5%포인트 올린다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은 0.75%까지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죠.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모기지 채권, 국채를 많이 사놨거든요. 그거를 은행들한테 팔면서 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9월 이전에는 비둘기였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매로 변한 거죠. 인플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금도 다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인플레 시대 때 가장 선호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가 평균 2.3% 올랐는데요. 국제 금값은 약 10% 정도 올랐거든요. 금이라는 게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도 우리 자산에 어느 정도 편입을 해놔야 되는데요. 그런데 금 투자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워렌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금을 사면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 투자할 때는 이걸 꼭 고려하셔야 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금값을 결정하는 게 인플레이션도 될 수 있지만은 달러 가치거든요. 금도 달러로 표시되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라고 보기 때문에 금도 어느 정도 우리 자산에 편입을 해놔야 된다. 물론 그 비중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그 10% 안팎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아마 3, 4월이 상승률로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둔화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채권 투자도 일부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채권은 주식처럼 재미가 없어요.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식보다 거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금융회사 채권형 펀드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ETF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양한 이런 물가가 정점치고 하락한 국면에서는 금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9만 5천 원 갔을 때 뭐 10만 전자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식을 예측하기는 힘든데 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뭐 9만 5천 원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6만 원 초반대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익에 비해서는 지금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4월에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친척이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뭐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가 아이들 둘 유학을 보냈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저평가돼 있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뭐 9만 넘고 뭐 10만 전자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현재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6만 원대 초반 이 가격에서는 저는 뭐 10%, 15%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얼마 전에 55%였는데 최근에 뭐 51%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1250원이 넘었습니다만 이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지나치게 높은 환율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텐데 그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일정 부분 사셔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리라고 보는 것은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같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짐 노조스 이야기처럼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도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한테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투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리스크와 수익률의 조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이 아닌가. 그때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죠. 근데 수익을 내려면 투자할 수 있는 자본,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아주 싸게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런 이야기가 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못 사거든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에 적당한 현금과 적당한 용기가 투자에서 리스크보다는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시기가 오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시점을 미리서 좀 대비하고 좀 지금은 인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거는 각 산업의 1등주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런 주식들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앞 시간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 뭐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금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KT 같은 회사 은행에다 맡기면 금리가 1% 정도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뭐 이런 주식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뭐 지금 가대평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 투자는 뭐 시기에 관계없이 좀 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성장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주식의 다양한 금융자산을 우리가 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채권을 사는 게 좋아요. 위기가 오면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뭐 일시적으로 경제 금리가 오를 수가 있지만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든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결국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은 낮지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채 좀 일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뭐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때 채권을 주식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뭐 직장 다니면서 오래 다니고 승진하고 월급 올라가기 바라고 자산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세계경제는 반드시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 사이클, 리스크를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 금일 수가 있어요. 금도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순부채가 18조 달러로 작년 말 기준으로 엄청 높고요. GDP 대비 79%나 돼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200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59%로 줄어들었거든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자산이 금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것도 사실 그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대체 투자 수단 중에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도 많이 비중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일정 비중 달러 가치 하락 대비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그 수출 통계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해요. 우리가 수출 통계를 바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4월 수출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출이 전 세계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요. 우리 수출만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수출이 잘 되는 나라가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물 지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는 지표니까 한국의 수출을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가하고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5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오르면은 그냥 일평균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고 세계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이 줄어들고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것이죠.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 수출 보고 전 세계로 수출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일 대학의 스티븐 노치 같은 분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 그 강부들께서 그 일할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면 카나리아가 이산화탄소를 잘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가 죽으면은 아 이산화탄소가 새고 있구나. 더 이상 일을 안 해야 되겠구나. 탄광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한국 수출이 GDP 중에서 44%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한국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이다. 그거는 수출이 안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주가를 보면은 세계 금융시장 흐름도 예고할 수 있다.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 6월을 거치고 한국 주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 뒤로 올해 들어서 미국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국제 유가에도 우리 주가가 선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GDP에서 수출이 44%거든요. 한국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수출이 안 될 거라는 거, 한국의 경제 성장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한국의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원유 수요도 둔화될 것이다. 유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보고 한국 주가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 금융시장 흐름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IT가 잘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출이 나갈 때 즉시 그거를 간세청에 다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일이 휴일이면은 우리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같은 데는 통계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해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일이 휴일이라도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휴일 날 나와서도 발표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통계가 나오면은 전망한 거하고 실제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제치 넣어가지고 또 다음 달을 전망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일 때는 저는 그 수출입 통계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산업통상자원 높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휴일도 이렇게 일 합니까?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외국인들이 그것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고 뭐 한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그것 가지고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의 수출을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일도 쉬지 않고 일일 날은 계속 나와서 발표한다. 농담은 진담을 할 텐데요.
이게 진담일 것입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예, 큰 기쁨이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돈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든 게 돈이다. 이런 돈을 어디서 우리가 축적해야 되느냐. 지금 은행금리 0%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1%, 0% 떨어지고요. 우리가 은행 예금으로만 돈을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자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이클이 있는데요. 조만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클이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주식으로 큰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싶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